로키 산맥을 넘어가 본 적이 있다면 북미 대륙의 중추인 대륙 분활 도로 표지판을 보셨을 거예요. 그 서쪽의 모든 분수령은 태평양으로 이어지고 동쪽 경사면의 모든 분수령은 대서양으로 곧장 이어집니다. 와이오밍에는 어느 한쪽을 선택하지 못하고 양쪽 바다로 동시에 흘러가는 개울이 하나 있어요. 투 오션 크릭은 티턴 산맥의 높은 곳에서 여정을 시작합니다. 눈 덮인 봉우리는 개울이 고산 초원과 울창한 숲을 통과하며 하강을 시작할 때 완벽한 배경을 제공해요. 개울이 계속 흐르다 보면 투 오션 패스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개울이 아틀란틱 크릭과 퍼시픽 크릭의 두 갈래로 갈라지는 지리적 교차로예요. 퍼시픽 크릭은 서쪽으로 흘러 더 큰 스네이크 강 유역의 일부가 되어 스네이크 강으로 흘러들어가 결국 콜롬비아 강과 합쳐져 태평양에 도달합니다. 애틀랜틱 크릭은 동쪽으로 향해서 옐로스톤 강, 미주리 강, 미시시피 강으로 흘러들어가 결국 멕시코만으로 흘러들어가요. 지도에서 두 강의 유역을 연결하면 오리건과 루이지애나 사이에 하나의 파란색 선이 표시돼요. 두 대양 사이의 북서 항로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탐험가들은 이 개울을 이용할 수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아주 작은 배를 이용해야만 했으니까요. 일부 과학자들은 커스로트 송어가 운이 좋았던 것도 그런 시기였다고 믿고 있어요. 그들은 스네이크 강에서 옐로스톤 강으로 이동하는 데 성공했는데 아마도 투 오션 크릭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술적으로 물고기는 민물에서 바다까지 9,600km가 넘는 거리를 이동할 수 있어요. 이 크릭은 그 여정에 딱 맞는 장소일 수 있습니다. 그랜드 티턴 국립공원에는 투 오션 패스로 이어지는 하이킹 코스가 있습니다. 모험심이 강하다면 말 그대로 대륙의 교차로에 서서 두 개의 수중 여행의 시작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인도의 로나르 호수는 약 52,000년 전에 말 그대로 갑자기 생겨났어요.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이 호수는 50만 년 이상 더 오래되었을 수도 있다고 해요. 처음에 과학자들은 이 호수가 오래전에 멸종한 화산의 고대 분화구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지질학자들이 토양과 물을 자세히 분석한 결과 로나르 호수의 기원이 우주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토양에서 발견되는 광물은 아폴로 프로그램 당시 지구로 가져온 달 암석에서 발견한 것과 유사합니다. 이 호수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 거의 6배나 무거운 거대한 운석이 남긴 충돌 분화구예요. 충격이 너무 강해서 화산암이 녹아 유리로 변했습니다. 22살이 되던 해에 이미 충분히 특이했던 호수가 갑자기 분홍색으로 변했어요. 초기 바비 영화 마케팅 캠페인의 일부가 아니었어요. 자세히 분석한 결과 물에는 독특한 미생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미생물들은 표면에 축적되어 분홍색 색소를 방출해요. 잠시 후 미생물은 바닥에 가라앉았고 호수는 다시 투명해졌어요. 호수에서 먹이를 얻은 플라밍고도 미생물의 일부분을 맛보고 평소보다 더 밝은 분홍색으로 변했습니다.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가장 유명한 명소 중 하나는 그랜드 프리즘 스프링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온천 중 하나고 적어도 19세기부터 이곳을 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죠. 당시 한 무리의 사냥꾼들은 거대한 가마솥처럼 끓어오르는 쪽빛 호수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수십 년 후 탐험대가 이 샘을 더 잘 연구하고 특이한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 이곳을 찾아왔어요. 하지만 가장 넓은 지점의 샘은 미식축구장보다 길기 때문에 특별한 배를 만들어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배를 타고 이동하는 과학자들은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어요. 배가 뒤집히면 구명조끼는 무용지물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온천 한가운데의 물은 거의 끓는 온도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생생한 색은 뜨거운 물속에 사는 극한의 생물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에요. 중심부에서 멀어질수록 온도가 변합니다. 더위를 견디는 다양한 종들이 웅덩이의 다른 부분에 정착해서 유명한 다양한 색소를 만들어냈어요. 20세기 초 누군가 네바다의 블랙록 사막 일부의 관계를 시도하는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우물을 뚫었고 많은 물을 발견했지만 끓는 온도에 가까웠어요. 이 물은 농업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 분명했고 그래서 인간이 만든 간헐천은 방치되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면서 탄산칼슘 침전물로 이루어진 인상적인 원뿔 모양으로 서서히 변했어요. 그러다가 1964년 한 지열 에너지 회사가 첫 번째 우물 근처에 또 다른 우물을 시추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물은 온도가 같았어요. 이번에는 에너지를 생산하기에 충분히 뜨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물을 막고 떠나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물이 계속 올라와서 첫 번째 간헐천은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플라이 간헐천이라는 이름을 얻은 두 번째 간헐천은 여전히 미네랄이 풍부한 뜨거운 물이 흐르고 있어요. 원뿔은 여러 가지 색을 띠고 있으며 열을 좋아하는 조류가 살고 있는 덕분에 지구에서 온 것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매년 여름 콜롬비아의 카니오 크리스탈레스 강은 액체 무지개 또는 오색 빛깔의 강으로 변합니다. 이 시기부터 가을이 끝날 때까지 강바닥이 빨강, 노랑, 초록, 파랑, 검정으로 변하기에 딱 좋은 조건이 갖춰져 있어요. 이 아름다움은 강에서 자라는 특정 수생식물, 즉 특별한 종류의 강초 덕분입니다. 우기에는 강물이 빠르게 흐르기 때문에 태양이 이 식물에 닿을 수 없어요. 건기에는 이 식물들에게 먹이를 줄 물이 충분하지 않죠. 따라서 계절 사이의 시간은 이 다채로운 쇼를 위한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광경이에요. 어느 순간 이 광경을 보려는 관광객이 너무 많아지자 과학자들은 이 생물 다양성의 핫스팟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희귀종 동물, 조류, 식물이 서식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생태 관광 트레일과 엄격한 개방 시간이 있습니다. 14년 8월, 튀니지의 한 남자가 일을 마치고 북쪽에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더운 여름 저녁이었는데 꿈을 꾸듯 갑자기 물이 바로 눈앞에 나타났어요. 사막 한가운데 호수가 있었는데 그는 며칠 전에는 없었던 호수라고 확신했어요. 이 새로운 수역은 신비한 호수라는 별명을 얻었고 실제로 큰 미스테리가 됐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맑고 시원한 물에서 수영을 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호수는 인기 있는 장소가 되었지만 며칠 후 물이 짙은 녹색으로 변했어요. 주민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호수에서 목욕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과 지질학자들이 이곳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물이 수영하기에 위험하다고 발표했어요. 호수는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지하 하천에서 물이 솟아나지 않았고 비가 와도 물이 공급되지 않았죠. 그래서 물이 곰팡이가 피고 더러워졌어요. 호수에는 조류와 인체에 위험한 해로운 박테리아가 가득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또한 이 지역의 땅에 인산염이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물질은 썩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조차도 사람들이 사막 한가운데 있는 호수에서 목욕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호수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직 미스테리로 남아있어요. 일부 전문가들은 폭우가 땅의 구멍을 물로 채웠다고 생각해요. 또 다른 인기 있는 이론은 지진으로 인해 호수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지진 활동으로 인해 수면 위에 지각이 찢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지하 샘물이 그 틈새를 채웠을 거고요. 따라서 이론상으로 호수는 언젠가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다시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다리입니다. 신석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매우 유용한 구조물이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 적어도 현재 남아있는 다리는 3000년 전에 지어진 아르카디코 다리입니다. 하지만 다리로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으니 바로 세계에서 가장 크고 긴 강인 아마존 강입니다. 사실 나일강이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지만 아마존은 이 두 가지 타이틀을 모두 원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강은 페루에서 발원하여 콜롬비아와 브라질을 가로질러 대서양의 거대한 삼각주에 도달하기까지 프로도와 샘보다 더 먼 거리를 이동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강 위에 다리가 건설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계절에 따른 홍수는 강의 크기를 변화시킵니다. 건기에는 아마존의 폭이 약 5km이지만 폭우가 내리면 몇 주 만에 폭이 최대 48km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홍수로 인해 강의 위치가 바뀌기도 합니다. 이제 약 4개월 동안 땅이 물로 변하는 곳에 다리를 건설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닙니다. 지리 수업을 들으셨다면 강둑의 토양이 매우 부드러워서 특히 아마존에서는 침식되고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한 폭우는 일종의 습지를 만들어 홍수의 규모를 줄이고 물을 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많은 동물의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즉, 다리를 건설하려면 이 습지의 일부가 배수되어야 하며 이는 모든 동물의 삶을 망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다리의 기초를 깊게 만들어야 하므로 많은 비용이 들 것입니다. 비는 잠재적인 다리에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킵니다. 강물의 수위가 13m에서 거의 15m까지 높아집니다. 물론 127m의 기초를 가진 거대한 구조물인 바드마 다리처럼 이전에도 깊은 강에 다리가 건설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존 강의 토양은 쉽게 침식될 수 있기 때문에 폰툰이라는 물에 떠있는 구조물을 이용해 다리를 건설해야 하는데 수시로 수심이 변하는 강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노력에 문제가 되는 것들의 다음 목록은
아마존 열대우림입니다. 이 숲은 9개 국가에 걸쳐 있으며 유럽의 절반 정도를 덮을 수 있을 정도로 넓고 울창합니다. 따라서 숲의 한 구역과 다른 구역을 연결하려면 다리를 놓아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피바와 제교의 삶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다리의 실제 사용자는 인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존강 본류가 아닌 지류 주변에 살고 있는데 댐에 갇힌 비버처럼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심지어 아마존 강 왼쪽에는 아마파라는 주가 있는데 브라질의 다른 지역과 완전히 단절된 곳입니다. 차를 타고 이웃에 있는 프랑스 령기아나를 쉽게 방문할 수 있지만 브라질의 다른 지역으로 가려면 다른 교통수단을 찾아야 합니다. 아마존의 강변에 사는 작은 강변 인구 외에도 다리가 있는 페루의 리오네그로와 나나이 강 같은 지류 강 근처에 더 큰 도시가 건설되었습니다. 나나이 강과 리오네그로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는 아마존 유역의 강을 가로지르는 유일한 두 다리입니다. 아마존 내부에 좋은 도로와 고속도로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리를 만드는 것도 무의미한 일이었습니다. 70년대 인류는 아마존을 더 많이 탐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분지를 좌우로 가로지르는 고속도로를 건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마존 횡단 고속도로라고 불리는 이 도로는 사람들을 아마존의 중심부로 데려다 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울창한 열대우리만에 3,200km가 넘는 도로를 건설하는 데 따른 어려움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문제가 많아서 중간에 포기하게 됐어요. 오늘날 아마존 유역의 고속도로는 항상 침수되어 구멍과 진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파급 효과를 일으킵니다. 사람들은 강에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강 근처에 살지 않습니다. 도로도 건설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결국 아마존강 유역에 정착하려는 사람은 더욱 줄어들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곳까지 갈 수 있는 도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로와 다리가 없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그곳에 살까요? 믿기지 않겠지만 강변 주민들은 보트라는 아주 오래되었지만 믿을 수 있는 발명품을 사용합니다. 아마존 강은 완전히 항해할 수 있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강을 도로처럼 이용합니다. 오토바이, 자동차, 버스와 마찬가지로 아마존 강에는 카누, 스피드보트, 페리가 있습니다. 심지어 오비덴세라는 이름의 페리도 있는데 이 페리는 오비도스라는 지방자치단체로 사람들을 수송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지인들은 배를 타고 모든 일을 합니다. 심지어 배를 타고 강변을 떠다니며 주민들을 진료하는 보트 병원도 있고요. 보트 은행도 있어 광활한 아마존을 바라보며 은행과 관련된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오, 천재적인 발명이죠. 이러한 다리 부족의 단점은 세계의 숨은 보석을 탐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고고학적 유적지가 1만 개가 넘습니다. 우리는 요새화된 마을, 상형 문자 및 기타 여러 구조물과 같은 것들을 결코 발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라라 크로프트가 되어 아마존 한가운데를 탐험한 것도 좋겠지만 이러한 발견은 숲속 깊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동시에 보트를 타야만 아마존 강에서 리오네그로와 솔리모스의 물이 섞이지 않는 기이한 현상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강의 이 두 지류는 5km 이상 섞이지 않고 나란히 흐릅니다. 이 물의 속도와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마치 커피와 코카콜라가 섞인 것처럼 보이는 강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멋진 현상을 물의 만남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아마존 강만이 세계에서 다리 없는 강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로 긴 강인 콩고 강에는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가 하나뿐입니다. 콩고라는 이름의 나라는 콩고 강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둘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는 없습니다. 또한 재미있는 사실, 일부 지질학자들은 곤드와나가 존재하고 대륙이 서로 껴안고 있던 시절에는 아마존과 콩고 강이 하나의 강이었으며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고 믿습니다. 다리가 부족한 또 다른 곳은 런던의 템즈강 동쪽입니다. 강 서쪽은 강폭이 좁아서 다리를 건설하기가 더 쉽습니다. 서쪽에만 약 33개의 다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쪽에서 강을 건너려면 번거로울 거예요. 1800년대 해운 회사들은 템즈강에 너무 많은 다리를 건설하는 것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판단했고 이 다리는 운송 경로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높은 높이의 다리를 건설해야 했습니다. 또한 템즈강의 일부 구간은 폭이 약 570m에 달하기 때문에
구조물도 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긴 다리를 건설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리우데자네이루는 13km 길이의 리오 니테로이 다리가 있습니다. 이 다리가 건설된 70년대에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다리였습니다. 다리가 너무 길어서 2018년에 한 소녀는 어머니가 다리를 건너던 중 태어났고 현재 출생 증명서의 출생지가 말 그대로 다리입니다. 또한 유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수로 다리를 건너게 되면 한참을 운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번에 아마존을 탐험하고 싶으시다면 보트를 꼭 챙겨가세요.